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요즘 경제 뉴스 보시면 머리가 좀 복잡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한쪽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 뭐 1,477원까지 갔다고 하고요. 7개월 반 만에 최고치죠. 네, 위기감이 막 느껴지는데 또 다른 쪽을 보면 진짜 이상한데 정부가 그렇게 대출을 꽁꽁 묶었는데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꿈틀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11월 셋째 주에만 0.20%나 올랐다고 하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요. 마치 자동차가 한쪽 바퀴는 진흙탕에 빠져서 헛돌고 있는데 다른 쪽 바퀴는 막 과열돼서 연기가 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죠. 비유가 정확하네요. 네, 어느 한쪽에 맞춰서 엑셀을 밟기도 브레이크를 밟기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에 방향키를 쥔 한국은행,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올렸을까요? 내렸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예측해 보시죠. 금리를 올렸을지 아니면 내렸을지. 정답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 네, 기준금리를 연 2.50%로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연속 동결이에요. 사실 이 멈춤이라는 결정이 어쩌면 인상이나 인하보다 더 많은 고민을 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왜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딱 멈춰서야만 했을까? 오늘 그 복잡한 딜레마를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발목을 잡은 건 환율 문제겠죠. 네, 지금 한국은행이 느끼는 압박감의 한 8알은 환율에서 온다. 이래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8알이요? 네, 환율이 1,470원을 넘었다는 건 그냥 해외여행 갈 때 돈이 더 뜬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가 경제의 신뢰도 문제니까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정부가 외환 보유고라는 실탄을 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시장에 직접 개입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맨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말로만 하는 개입. 그 구두 개입이요.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게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 외환 보유고가 무한하지 않잖아요. 한계가 있죠. 네. 만약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풀었는데 전 세대적인 달러 강세 흐름을 못 이기고 환율이 계속 오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탄은 실탄대로 다 쓰고 환율은 못 잡고 최악이죠. 오히려 시장에 정부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런 불안감만 더 키울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그 직접 개입 카드를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아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쓸 수 있는 다른 무기가? 바로 기준금리죠. 아,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라도 내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장에 어떤 신호로 비칠까요? 가뜩이나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데 그 차이가 더 벌어지잖아요. 그럼 원화 가지고 있어봤자 이자도 별로네. 이자 많이 주는 달러로 가자. 이런 움직임이. 더 강해지겠죠. 그렇죠. 그럼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환율은 1,500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어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 심리가 핵심이에요. 외국인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그 자본 유출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을 동원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도 불안감이 안 가라앉는 걸 보면 네, 그건 지금 이 환율 상승이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발 고금리라던가 관세 우려 같은 글로벌 요인이 다 섞여 있거든요. 결국 미국 달러 같은 기축통화가 없는 우리로서는 이 환율 방어가 숙명 같은 거군요. 네,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족쇄 같은 겁니다. 환율이라는 아주 무거운 족쇄. 알겠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환율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금리 동결이라는 결정이 부동산 시장에는 또 다른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이제 대출금리 더 안 오르겠구나 하는. 네. 바로 그 부분이 두 번째 딜레마, 부동산과 가계빈 문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안도감 같은 거요? 맞습니다. 시장은 이번 금리 동결을 고금리 시대의 정점이다. 혹은 이제 끝났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이게 참 묘모한 심리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은 게 네. 정부가 그렇게 대출 문턱을 높였는데도 5대 은행 가계대출이 11월 한 달에만 2조 6천억 원이 늘었다는 건 심상치 않은 신호잖아요. 이건 시장의 사자 심리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죠. 제 주변만 봐도 그래요. 작년에 영끌로 집 산 친구는 이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그때 망설이다 못 산 친구는 이러다 영원히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냐면서 똑같이 잠을 못 자요.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네요. 시장이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 한국은행 총재라면
여기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내렸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건 겨우 재를 덮어놓은 장작불에 신호를 그냥 들이붓는 격이 됐을 겁니다. 신호를요? 네. 이자도 싸졌으니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 심리가 폭발하면서 너도 나도 대출 창구로 달려갔을 가능성이 높죠.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방화세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근본적인 책무는 금융 안정에 있거든요. 아, 금융 안정. 네. 가계비 문제가 터져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면 다른 어떤 경제 정책도 사실 무의미해지니까요. 정리해보면 밖으로는 환율, 안으로는 부동산과 가계빚. 이 두 개의 거대한 벽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오히려 살짝 올렸다는 거예요. 0.9%에서 1.0%로요. 네, 아주 미세하게 상향 조정을 했죠. 솔직히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정말 의아했어요. 체감 경기는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데 대체 뭘 보고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건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 미세한 상향 조정의 가장 큰 배경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아, 반도체. 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우려 속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우리 수출이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좀 불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수출이 반도체 하나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잖아요. 이른바 반도체 착시가 거치고 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요. 바로 그 우려 때문에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이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으니 굳이 금리 내려서 무리하게 경기를 띄울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사실상 긴축의 끈을 놓지 않고 있거든요. 긴축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금리를 동결했는데도요. 네, 보통 금리를 동결하면 현상 유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시장의 기대가 인하 쪽으로 쏠려 있던 상황에서 동결을 하는 건 사실상 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 효과를 냅니다. 섣부른 기대는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아, 겉으로는 멈춤이지만 속내는 계속 악각하겠다는 거군요. 그렇게 보니 의도가 좀 더 명확하게 읽히네요. 네. 게다가 또 다른 복병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물가입니다. 뭘까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물가 상승률이 예상 경로를 넘어설 수 있자 이렇게 경계하는 쪽으로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 그 악순환의 고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환율이 오르니까 수입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고 그렇죠. 원유나 밀가루 같은 것들이요. 그게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빵, 과자 가격표를 바꿔놓는 그 현상. 정합합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고 환율이 고 물가를 자극하고 고 물가는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만들죠. 그러네 금리 동결은 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신호가 되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환율, 집값, 물가 이 세 가지 문제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얽혀서 한국은행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트리플 딜레마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삼각형의 한가운데 갇혀있는 형국이네요. 네, 바로 그렇죠.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결되기 전에는 금리를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기 어렵다는 신호를 시장에 명확히 보낸 겁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인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시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은 끝났다고 보는 쪽이에요. 박정우 이코노미스트 같은 분들이 대표적이죠. 그분들의 핵심 논리는 뭔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수출이나 소비가 생각보다 괜찮다는 그 자신감인가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굳이 금리를 더 내려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지 않아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금리 인하 기대는 버리고 현재 금리 수준에 적응해야 할 때라는 주장입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의 저금리 시대와는 완전히 작별을 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듣기만 해도 대출이자 내시는 분들은 한숨이 깊어지는데요. 근데 저는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우리 경제 회복력이 그렇게 강할까요? 반도체 빼면 다른 수출 품목들은 여전히 고전하고 있고 서민들 소비 여력은 거의 바닥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것이 반대편의 시각입니다. 아니다, 내년에 다시 내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 쪽이죠. 아,
다른 일현이군요. 네, 조영무 연구소장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데요. 지금의 경기 지표가 일시적인 착시 효과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가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일종의 기저 효과라는 거죠. 아, 그 효과가 사라지는 내년 하반기쯤에는 경기가 다시 둔화될 수 있다. 네, 그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가 다시 나빠질 테니 부양을 위해서라도 금리를 다시 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죠. 내년 하반기에 한두 차례 정도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네, 아직 금리 인하의 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라는 조금은 희망적인 메시지인 셈입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어서 정말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근데 이 모든 전망을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가장 큰 변수가 남아있잖아요. 아, 네, 미국이죠. 바로 다음 달에 있을 미국 연준, 페드의 금리 결정. 맞습니다. 다음 달 FOMC 회의 결과가 모든 것의 향방을 가를 키를 쥐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금리를 내려준다면 달러 강세가 좀 꺾이면서 우리도 숨통이 트이죠. 금리 정책을 펼칠 공간이 생기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것도 마음 놓고 기대할 수가 없는 게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좋아서요. 아, 거기도 문제네요. 네. 섣불리 금리 내렸다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거든요. 결국 우리 스스로의 결정만으로는 안 되고 미국의 결정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해보죠. 앞으로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할지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마음속에 새겨야 할 핵심 메시지는 빚내서 자산 불리는 시대,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의 시대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럼 먼저 이미 대출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가진 분들 걱정이 클 텐데요. 지금의 고금리 상황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안전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요? 네,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당장 금리가 조금 높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렵다면요? 어렵다면 매달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서 총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투자를 하는 분들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전처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모든 자산 가격이 같이 오르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뜬구름 잡는 성장 스토리보다는 기업의 실제 실적, 그러니까 숫자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처럼 환율이 높을 때 오히려 이익을 보는 수출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계속 설 수밖에 오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나 배당이 중요해지는 시대군요. 네. 반대로 달러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네. 이미 달러 자산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즐거운 비명을 지를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 달러에 투자하는 건 이미 고점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 타이밍이. 네. 오히려 지금은 위기라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현금을 잘 모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언젠가 좋은 자산을 싸게 살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금은 공격보다 수비에 집중할 때군요. 네,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현재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말씀이죠. 1470원을 넘어선 환율과 다시 들썩이는 서울의 집값, 이 두 가지가 결국 한국은행의 손과 발을 단단히 묶어버렸네요. 네, 당분간은 이 두 가지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우리 경제의 방향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